안녕하세요. 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연말정산 연속 강의, 오늘 그 6번째 강의. 네,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가상의 가정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 차장이라는 가상의 가족을 놔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의 가족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요. 그리고 부부 각각에게 형제가 한 명씩 있네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가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 차장과 박 차장의 여동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동생보다는 박 차장이 연봉이 많네요. 그래서 박 차장의 부모님은 박 차장 앞으로 공제 신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부인과 부인의 오빠를 비교를 해봤더니 오빠가 연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빠 쪽으로 부인의 부모님은 공제를 신청하기로 이렇게 가족 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인적공제 신청을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신용카드라든지 의료비 등등의 나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런 범위를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부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항목 근로소득공제 부분은 정해진 비율대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항목 중에서 카드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최저 한도가 있기 때문에 25%라는 최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전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한도에 박 차장과 부인 모두 본인 공제만 금액만으로는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겠네요. 최저 한도에 미치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일단 부양가족과 카드 사용액을 빼놓고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각자 신청 가능한 공제 금액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 차장은 1,548만 원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부인은 1,615만 원을 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부인의 소득이 5천만 원으로 1,615만 원을 공제를 한다라면은 부인 본인의 공제 신청 금액만으로 3,385만 원이 돼서 세율 구간이 24%에서 15% 구간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굳이 부양가족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공제 신청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편 쪽으로 부양가족을 모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봉 7,500만 원 중에서 본인 금액과 부양가족 공제 금액을 합쳐서 2,678만 원 공제 신청을 해서 실제로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금액은 4,822만 원이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222만 원만 더 공제를 받았다면은 박 차장도 과세 표준이 24%에서 15%로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지난 시간까지 적용세율 관련해서 과세 기준표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은 최초에 박 차장 같은 경우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 과세 구간 24% 세율이었는데 공제 신청을 한 후에도 4,822만 원으로 그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부인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지 못했다라면 5천만 원으로 24% 구간이 포함이 됐겠지만 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한 단계 낮춰서 15%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를 챙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액공제 시에 부양가족은 자동적으로 박 차장 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겠는데요. 세액공제 받을 때는 이제 증빙 챙기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챙길 때는 카드 사용액에 25%의 최저 한도가 있었는데요. 세액공제에서는 의료비 부분에 최저 한도가 3%라는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역시 박 차장과 부인 모두 다 본인 사용 금액만으로는 사용 기준에 미달이네요. 하지만 박 차장은 부양가족이 병원에 간 것과 안경을 맞춘 것을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합치면은 최저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300만 원이나 지출이 됐지만 박 차장과 부인 모두 본인의 보험료만으로도 한도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보험료 지출된 것은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기부금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죠. 그런데 기부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종교기관에 지정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작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기부한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각각의
공제 신청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증빙을 잘 챙긴 덕분에 두 부부가 합산해서 무려 294만 원이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챙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절약했고 부부 중에 어느 쪽으로 부양가족의 공제를 모을 것인가 하는 실처했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박 차장은 부양가족을 포함을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로 공제를 신청을 했더니 과세표준은 4,800만 원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4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박 차장이 연말정산을 챙기지 않고 업무 보기 귀찮다고 그냥 넘어갔다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기존에 냈던 세금보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무려 468만 원이나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 차장이 본인이 업무가 바쁘고 귀찮아서 본인이 정산 챙기기 귀찮으니까 부인한테 그냥 공제 챙기라고 넘겨줬다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됐다라면은 공제 가능한 금액은 368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형태로 손해가 막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챙길 것인가 확실히 정해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부인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은 부양가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불행히도 32만 원이라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최종 결론은 남편 쪽과 합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챙기지 않았다라면은 135만 원이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귀찮다고 넘겨주는 대로 부인이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했다라면은 286만 원이나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산해서 득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열하게 고민해서 남편 쪽으로 모든 공제를 몰았을 때 박 차장은 41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부인은 32만 원을 추가 납부해서 부부 합산해서 9만 원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었네요. 거기에 비해서 연말정산을 안 챙기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굉장히 큰 금액을 손해를 봤을 거고요. 그리고 부인 쪽으로 공제를 몰았다라면은 최종적으로 82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챙기기는 챙겼지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챙겼다라면 600만 원이 넘는 한 달 급여 이상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챙기긴 챙겼더라도 대충 챙겼으면은 정확하게 잘 챙긴 것에 비해서 73만 원이나 세금을 더 내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은 아깝긴 하지만 부부 합산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제 대상을 누구한테로 모을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요. 지난번 강의에서 정리한 결론과 같은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더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평생 신경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세금과 친해져야 됩니다. 틈틈이 배우고 공부해서 세무 용어와 친해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는 만큼 혜택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만큼 자세히 설명된 곳도 없고요. 그리고 연말정산과 같은 그런 자료를 챙기기 편한 곳도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친해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 쪽으로 모아서 신청하는 것이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드렸었죠.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부인보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남편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부부간의 소득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과세 표준이 같은 구간으로 결정이 된다라면은 같은 구간에 있다고 한다라면은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소득이 작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느냐 아까 따져본 것처럼 본인 공제만으로 과표를 낮출 수 있느냐 본인 공제만으로 과표를 못 낮추느냐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길고 긴 연속 강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렵게 얘기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반대로 욕심만큼 자세히 정리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행복경영연구소의 동영상 강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서 행복경영연구소를 검색해서 카페로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머니박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강의 참고하셔서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를 선택해서 재밌고 배울 것 많은 강의로 다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갖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안주름 윤호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